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경제오도독 시작합니다. 2024년 내년에는 미국, 인도, 한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의 인구수로 따져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42억 명 정도 되네요. 투표 결과에 따라서 42억 명의 인생이 조금씩은 변할 수도 있겠죠. 만약 미국 대선에서 내년에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실시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폐기되고, 그럼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되면 러시아의 푸틴은 쾌재를 부를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울고 싶겠죠. 만약 내년 한국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또는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 결과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은 누가 될까요? 윤석열, 이재명, 아니면 김건희? 네, 흥미진진하죠. 오늘은 최근의 경제오도독 내년 한국 경제 전망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민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024년 한국 경제 어디로 갈까요? 이것도 참 내년 총선 전망만큼이나 궁금한데요. 일단 부채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원고가 이렇게 돼 있네. 네. 이게 네.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데, 네. 부채가 뭐 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도 사이즈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긴 없습니다만은 네. 속도가 이제 늘 문제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한 6천조 원 정도 되는데. 네, 6천조 원을 이제 해부하면 이제 가계, 기업, 정부, 그렇죠. 경제의 3대 주체마다 예, 빚더미에 눌려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예, 그러니까 총부채는 가계 부채, 예, 기업 부채, 정부 부채를 합한 거죠. 예, 근데 가계 부채가 대략 한 2천조 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부채가 한 1,700조 정도 대략 그 어,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기업 부채 음, 2,300~400조 정도. 그렇군요. 근데 이 부채 규모를 보면 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GDP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디게만 부채가 늘어난다면 예, 물론 그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문제점을 크게 뭐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총 부채 비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예.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늘었습니다. 아, 우리나라만 예. 지난해. 네, 그러니까 지난해라는 게 2023년 또는 2022년? 그렇습니다. 예. 22년부터 23년까지. 22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 유일하게 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늘었고 다른 OECD 회원국들은 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려운 표현으로 디레버리징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높은 금리에 적절히 대응했다. 음. 가계도 높은 금리일 때는 이게 뭐냐면요,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가격 시스템을 좀 붕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가격 시스템. 예. 자본주의 가격 시스템. 예, 가격이라는 게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고 그게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힘인데, 그렇죠. 가격 자체를 이제 통제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금리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금융 상품, 금융 대출 상품을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 그렇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물건 가격도 올라가면 구매 안 한단 말이에요. 덜 쓰죠. 그렇죠. 예. 가격이 쌀 때 더 많이 사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더 많은 대출을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기업도 예.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허덕이면서 기업 경영을 한 거고, 예. 가게도 뭐 부동산을 샀든 아니면 자영업자가 운영 자금이 아예 안 되니까 대출에 의존해서 가게 경영을 했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빚에 의존해서 기업 경영, 가게 경영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좀 걱정인 게 뭐냐면, 이미 많은 빚에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살았기 때문에 예. 정작 예를 들어서 24년에 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할 때 이제 24년부터는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23년까지는 22, 23년 이 두 개년은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 것이고 그랬죠. 물가 잡는 게 숙제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24년부터는 숙제가 바뀝니다. 어떻게? 경기 부양으로. 경기 부양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려고 금리 인하도 단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점에 결과적으로 너무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많은 부채 때문에 이게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뛰어야 되는 느낌이죠. 무거운 짐을 들고 뛰어야 된다. 네, 24년에도. 아, 그래서 해석을 해본다면 가계도 이미 많은 빚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도 줄어들고요. 가처분 소득도 마이너스더라고요. 감소를 계속했더라고요. 1분기, 그렇습니다. 2분기, 예. 3분기만 0.0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예, 오히려 마이너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소득도 줄고 가처분 소득 줄고 이자 상환 부담은 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축소되고요. 예, 기업도 이미 많은 빚에 의존해 가면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빚에 의존해서 신규 투자하거나 신사업 진출하거나 할 그런 역동성이 꺾이는 거죠. 아, 그럼 꺾인다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 경제 활동을 더디한다. 그러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는 세수를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는데 그렇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난해지는 거네. 그렇죠. 예. 이미 많은 빚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국은행도 사실은 23년 1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고 예. 금리를 계속 동결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때는 확실히 금리 인상을 해서 아, 빚의 규모를 좀 줄이거나 예. 혹은 물가를 먼저 안정화시키거나 어.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24년에 정작 다른 나라들은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일 때 이제 출발선에서 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빚을 지고 뛰어야 되니까 역동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국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계기업 정부 중에서 우리가 흔히 뭐 OECD 중에서 가계부채가 우리가 제일 심각하다. 네. 그건 맞죠? 네. 예. 우리 가계부채 문제, 이게 부채 문제를 지적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 기준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규모. 예. 규모를 판단할 때는 GDP 대비 총 부채가 얼마나 되나. 아.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의 규모가 우리 주요 그러니까 IIF에서 이걸 많이 계산을 하는데요. 국제금융협회입니다. 예. IIF에서 이걸 조사하는데 그 조사 대상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100%가 넘죠. 아. GDP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그렇죠. 규모 면에서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속도입니다. 증가 예. 속도. 예. 증가 속도도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이 총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만 늘어났다는 얘기는 예. GDP 대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이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특히 참 재밌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정말 많은 나라들이 부채에 의존하는 그 정도를 레벨 자체를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금융위기 겪지 않겠다 예. 하면서 다 그렇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만 금융위기 이전 상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가계부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규모와 증가 속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상환 능력입니다. 상환 능력. 상환 능력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 부채 жил머진 사람들을 헤아려 보면 예. 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고소득층. 맞아요. 빚을 많이 갖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소기업보다는 많이 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소득층이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상환한 능력이 있다면 이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게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환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환 능력을 보는 잣대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연체율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도 보는데 가장 범용화된 그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DSR입니다. 그렇죠. 채무 상환 비율. 예. 그러니까 소득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나 예.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우리나라만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고 세계 예. 주요국 조사 대상 그러니까 OECD나 IMF나 BIS나 IIF나 이런 주요 국제기구 성격의 기관들이
세계 주요국들을 이런 여러 잣대들을 비교를 하는데 예. 비교 대상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제일 높거나 가장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뭐 문제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수치에는 지금 저 전세자금이랄지 한국의 고유한 그 사적인 채무 관계지 않습니까? 네. 집주인이 그 전세입자에게 돈을 사실 빌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5억이든 10억이든 전세를 줬다면 그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예.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예. 금융대출을 가지고만 금융대출을 가지고만 하는 비교한 거죠? 것이고 사금융은 당연히 반영이 안 된 성격인데 그렇죠. 사금융까지 반영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나 예. 그 상환 능력이라는 면에서 뭐 절대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처분 소득이 줄고 이제 대출 이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쇄하는 효과가 내년에 그래도 이자가 조금 내려간다고 하니까 네. 미국이 좀 내려가면 우리도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는? 자, 그 두 가지인데요. 예.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예. 첫 번째는 규모, 두 예. 번째는 상환 능력. 예. 두 가지 측면에서 갈림길인 거죠. 예. 왜냐하면 시중금리로만 보면 이미 23년 11월 첫째 주, 둘째 주 그 정도가 시중금리의 정점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시중금리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예. 왜냐하면 미 국채 금리가 그 당시 정점 찍고 그렇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를 좀 끌어올렸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1월 이후에 인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시중금리는 급격히 치솟았잖아요. 그렇죠. 주로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가 치솟을 때 그게 가이던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시피 하다 보니까 시중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면 뭐 기준금리 인하까지 맞물린다면 시중금리 레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예. 예,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변동금리 대출자 그렇죠. 예, 이들의 상환 부담은 경감되죠. 그렇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국면, 이제 정점 찍고 23년 11월 정도가 우리나라의 역대 금리 중에 가장 높았던 지점. 그러니까 지난달 근래 예. 들어 예를 들어 한 15년 이래로만 봤을 때 그렇겠습니다. 역사상 우리나라 15년 이래로 근현대사에서 가장 높은 금리 시점은 22년 10월 그리고 23년 11월 요 정도가 됩니다. 예. 두 개의 기간이 가장 정점이고 그 이후로는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가계 대출에 대한 의존하고자 하는 대출에 의존하고자 하는 성향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가격이니까 예.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출의 규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아, 그렇겠습니다. 금리가 싸니까 좀 더 대출하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확히 맞물립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가계부채 규모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22년 중반부터 23년 상반기까지는 가계부채 총 규모가 줄어들었었습니다. 실제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 금리가 치솟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금리가 이제 정점 찍고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정해 보면 대출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지만 그 가계당 상환 부담은 줄어들죠. 그렇겠습니다. 어쩌면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 가계부채가 느는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하니까 조금 더 빌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 22년 중반까지 여러분이 가계당 만약에 한 가구당 1억의 대출을 끼고 계셨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매월 100만 원이셨다라고 한다면 예. 같은 1억인데 지금의 경우 200만 원 내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상환 부담은 경감되는 게 사실이지만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하고자 하는 가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는 더 늘어나고 상환 부담은 좀 줄어들고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두 가지 되네.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